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유죄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얼굴의 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좀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면 현재 용의자입니다. 물론 용의자 정도로만 끝날 내용이고요. 피의자 신분들은 전환이 안 됐지만 이 용의자는 출소를 작년에 아마 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보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남자분, 아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방송이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할 때 내용 자체가 사건 중심에 대한 임팩트를 많이 주다 보니까 피해자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에 피해자 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골자를 잘 잡고 피해자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때 당시의 상황,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정황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같이 의문점도 던져보고 그 의문점의 초점이 당연히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데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아시는 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 남자가 범인이지 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 남자가 범인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까지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떻게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범인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동안 범인이 범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7월 7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사람의 소식조차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해서 함부로 유족이라고 가족분들을 칭하기도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가족분들은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범인이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던 목격자던 그 누군가는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다리겠습니다. 때는 2013년 1월 23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있던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날은 굉장히 시원섭섭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던 딸, 그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이제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었거든요. 가정환경 자체가 변변치 못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대부분 이 딸 덕분에 집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고 자신의 일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 대학 자체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고 그리고 치위생사가 되면서 직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드, 늘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꼼꼼하며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고 진급까지도 하시게 되었죠. 주변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의 이름, 2013년 당시 나이 30세, 이름은 이방현 씨였습니다. 제주도 출신으로 홀로 상경을 한 뒤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키는 167cm 정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딸에게는 그날 같이 올 1월 23일 함께 올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할 남자였던 거죠. 4년 전이었던 2009년부터 되게 오랫동안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외모,
그리고 영어 자체도 굉장히 실력이 높았다라고 다들 평가합니다. 뭐 발음이면 발음이고 표현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남자.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명 재벌 집안이었던 겁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자신은 막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며 한국에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BA 코스를 밟고 있는데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 이름은 당시 나이 32살 알렉스 최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참 착한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재벌가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느낌적으로도 늘 그렇게 하고 다녔고요. 비싼 시계, 굉장히 비싼 옷, 그리고 늘 돈도 많이 썼던 사람,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다 되게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현 씨의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가방이나 지갑 혹은 시계 같은 걸 아무렇지 않게 선물을 했던 남자이기도 했죠. 이벤트도 되게 자주 해주었고 자주 같이 여행도 다녔고 누가 봐도 되게 좋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 둘은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서 동거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방송 쪽에는 제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동거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사랑에 대한 내용도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스 최의 부모님이 이 두 사람, 즉 이방현 씨에 대해서 교제를 좀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했던 거죠. 경제적 계층의 차이 문제 때문에 이방현 씨는 그 문제로 컴플렉스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되게 잘 사는데 나는 그게 좀 아닌, 뭔가 좀 계층 차이도 많이 나고 갔다가 내가 되게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정말 이 사람을 믿고 거기에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내가 여기서 그동안 쌓아온 게 얼마고 되게 준비한 것도 많은데 과연 미국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통장에도 얼마 없고요. 신용카드 하나에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월세 보증금은 700만 원이었거든요. 즉 이방현 씨의 전 재산은 700만 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스 최는 다 괜찮다, 자기가 케어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청혼을 합니다. 같이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굳이 여기 있는 생활에 다 얽매이지 말고 다 정리하고 나랑 같이 가자. 나가서 MBA 코스 밟을 때 너는 거기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데 어떠한 걱정 없이 도와주겠다 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 알렉스 최의 고향인 미국으로 가서 결혼할 계획을 드디어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2013년 그리고 1월 23일 바로 그날이 미국에 출국하기 전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제하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도 좀 연락이 안 될 거야. 한 달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출국을 하는 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혼인신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개통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4년간 만났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잘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시간 되면 연락을 해라 라고 했더니 뭐 와이파이가 터지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하고 그 둘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3일 오후에 핸드폰을 해지합니다. 그렇게 예정일이었던 1월 24일 이 둘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가족, 어머니에게는 연락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치과도 그만두고 사직서를 내고요. 월세 보증금 700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부피가 컸던 가구, 전자제품은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주변 지인에게 나눠준 상태, 즉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옷가지 정도, 뭐 생활 필수품 몇 가지만 가진 그 캐리어와 몇 가지 상자들만을 빼고는 어떠한 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태, 대한민국에 많은 걸 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1월 24일 이분들은 결혼식을 위해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많이 퍼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조금 섞이기 시작하면서 좀 와전된 게 있어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모 방송에서도 이제 신데렐라라는 표현을 써서 방송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신데렐라라는 뜻으로 되게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는데 되게 대단한 이제 왕자님 같은 사람을 만나 뭔가 이제 많은 게 바뀌었다라는 식으로의 첫 번째 느낌을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데렐라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결혼하게 된 과정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앙심 때문에 둘은 먼저 만났는데요. 알렉스 최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에. 왜냐면 한국에서 연세대를 졸업은 했지만 번번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 증권회사에 다닌다라고 알려져 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건 이방현 씨도 몰랐고 그리고 어머니도 모르셨습니다. 즉 알렉스 최에 대해서 그 뭐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대졸자로서 마땅한 직업이 없이 이방현 씨와 동거하던 사이였던 거죠. 즉 이 부분 때문에 전 재산이 뭐 30세 여성이 왜 700만 원밖에 안 남았지? 결혼할 때 왜 그거밖에 없었어? 왜 월세 보증밖에 없었어? 라는 얘기인데 평상시에 이방현 씨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와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몇 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이방현 씨의 이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돈을 저축하는 문제가 좀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사랑했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좀 걱정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라는 표현이 좀 그랬던 게 당시에도 이방현 씨도 이제 알렉스 최가 직장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집안만 잘 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직장이 없다 보니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원래 좀 많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실해 보였고 딸에게 거짓없이 행동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서 뭐 정상적인 단계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 비정상적인 출국 문제입니다. 출국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외국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 온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출국 절차에 대한 문제가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의심을 좀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비행기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행기표에 대한 부분을 서로 확인 없이 이방현 씨에게 비행기표는 예약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빠가 다 했대? 라고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전적으로 믿은 부분이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 가서 살기 위해 핸드폰을 해지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 이제 외국 가니까 핸드폰 해지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이제 외국 가서 살 거니까 핸드폰 해지해야겠어. 그게 아니라 아마 분명 핸드폰 해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시켰거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의 얘기가 있었겠죠. 내가 핸드폰을 왜 해지? 아니 미국 가면 새로 개통해야 되니까. 미국 가면 어차피 안 터져. 로밍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나오고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고 가는 게 어때? 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나중에 후에 밝혀진 부분이기도 한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한국에 있는 걸 다 정리하자. 그게 알렉스 최가 있던 얘기입니다. 여기 살았던 힘들었던 과거들, 물론 노력은 했지만 불편했던 과거들, 힘들었던 과거들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설득의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가 초점을 하나 맞출 건 핸드폰을 없애자라고 얘기한 건 알렉스 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세 번째, 방송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1월 23일 날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남편이겠죠. 그때 당시 남편처럼 보였을 거니까 알렉스 최와 이방현 씨가 같이 와서 앉아서 어머니에게 괜찮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1월 23일 날 알렉스 최는 오자마자 자기 용모가 좀 바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의 전달 부분은 이방현 씨, 따님과 어머님 간의 대화 관계였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린 이방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문제, 돈 걱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과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그동안 자기가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새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네 번째, 핸드폰까지 없애면서 갈 정도라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한 확신과 그리고 신념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방현 씨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신데렐라처럼 뿅 하고 뭔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바로 살 수 있다라는 느낌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한 달 정도 뒤면 연락이 된다고 했는데 한 달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어머니는 딸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지 않는 딸이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된 겁니다. 핸드폰을 해지를 했지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카카오톡은 계속 보낼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게 카카오톡 해지를 하면서 계정 탈퇴를 하면 카카오톡에서 지워지고 번호 해지를 하면 카카오톡에 뜨지 않겠지만 지금 이분은 카카오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핸드폰만 해지한 상태라 카카오톡은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죠. 어머니는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잘 갔니? 밥은 먹었니? 잘 도착했으면 보면 연락 좀 줘라. 이런 문자를 그리울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보냈던 겁니다. 당연히 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읽을 수 없는 카카오톡이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어느 날 카카오톡을 딱 여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신 겁니다. 카카오톡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지워져 있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읽은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딸한테 봤으면 연락을 해야지 왜 답장을 안 해? 라고 하고 전화를 그냥 무심결에 핸드폰을 다시 똑같이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핸드폰에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에 신호가 갔던 겁니다. 핸드폰을 없앤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받은 사람은 어떤 남자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당연히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알렉스 최인가? 자네 혹시 우리 딸하고 같이 있나? 답변 돌아온 건 누구세요? 알고 봤더니 이 핸드폰의 주인은 한국에 계신 임재용 님이십니다. 핸드폰을 전화를 받기 얼마 전 새로 개통을 하셨던 거였죠. 개통을 하고 카카오톡 새로 등록을 했는데 그냥 문자가 와서 그냥 읽었다가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그냥 그 전에 왔던 그냥 딸을 그리워하는 분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임재용 씨는 되게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저는 근데 이 핸드폰 보고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딸이 미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근데 좀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이상한 건데 1월 말? 2월 때부터 제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부터 문자가 오는데요. 한국에 계신 것 같은데? 미국 안 가신 것 같아요, 따님이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임재용 씨는 딸이 거짓말을 했구나. 미국에 간다고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있었구나. 왜 그런 확신을 가졌냐면 새벽마다 문자가 왔던 겁니다. 바로 카드 사용 알림에 대한 문자였는데 아시겠지만 카드사가 핸드폰을 바꾸셨을 때 전주인 카드 문자 내역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재용 씨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가 와요. 어머니는 놀랬던 거죠. 아니 어떡해요? 근데 그 카드 사용 내역의 물자를 보면은 되게 이상합니다. 대부분 다 사용 시간이 밤, 새벽이고요. 모텔, 나이트, 편의점, 택시 이렇게 4가지만 씁니다. 매번 새벽 시간마다 말이죠. 처음에 임재용 씨도 뭔가 화류계 쪽의 여성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자인 줄 알고 있었다가 어머니하고 여자구나 라고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하게 판단했던 거죠.
그 실제로 사용 기록을 보게 되면 원래 피해자 이방현님이 사셨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사용했던 기록조차 또 나옵니다. 가족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69일 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죠. 이상하다. 근데 경찰도 처음엔 이거 그냥 잠적 아닐까요? 자기가 쓰는 거 아닐까요?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혹시 인신매매 아닐까? 누가 혹시 판 거 아닐까?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렉스 최는 연락도 안 되고요. 해서 당시에 피해자 가족분들은 동사무소에 간 뒤 출입국 관리 기록을 떼봅니다. 두려운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설마라는 느낌이니까 조심스럽게 떼봤는데 1월 24일 전후 한 달 기점 어디에도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즉 이방현 씨는 대한민국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현 씨는 2018년 7월 8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잘못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각종 여행사를 다 통해서 동명이인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이방현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 조회까지 전부 다 했지만 당시 1월달 24일 기점 전후로 해서 이방현이란 이름으로 출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가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반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간다고 했는데 사라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잠적에 대한 문제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뭔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아니 뭔가 다른 심적 변화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잠적한 거 아닐까라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생각은 넓게 해봐야죠. 우린 지금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자 노력을 할 거니까 말입니다. 잠적이겠지.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집 근처 쪽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모텔은 잠을 자려고 쓰는 거겠지. 한 69일 정도긴 한데 조만간 돌아올 수도 있겠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알렉스 최인데 알렉스 최랑 출국 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예를 들면 여권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둘이 잠깐 딜레이가 돼서 그냥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된 건가? 미리 연락을 안 하는 것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1월 24일에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못 갔어 또 이러면 결혼을 되게 힘겹게 결정하고 결혼을 어렵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러면 뭔가 알렉스 최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같이 잠적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였죠. 그래서 경우에서 첫 번째 잠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잠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우린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잠적이 아니면 역으로 얘기하면 아예 생존 신호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생존 신호는 카드 내역을 쓴다는 건데 잠적이 아니면 타인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인 누군가가 카드를 쓰고 있다. 그것도 밤마다 그런 모텔 이런 곳에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들킬 만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카드를 대담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우의 수를 깐다면 두 가지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카드를 우연히 주운 사람. 그냥 한번 써봤는데 카드가 써지길래 그 다음부터 그냥 쓰는 제3자인 경우. 아니라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의 카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나에게 카드값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없으며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카드를 썼어라는 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누군가일 수 있는 확률이죠. 경우의 수는 총 여기까지만 봐도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해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잠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잠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처럼 그런 경우의 수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어머니에게 아예 연락이 너무 오랫동안 없던 점, 가족에게, 제 작업의 동생에게도 아예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매번
뭐 동사무소를 가던 여권 문제면 여권관리소를 가건 출입국관리소를 가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도 계속 썼어야 될 텐데 핸드폰을 따로 쓰지 않은 상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낮에는 카드 사용 내용도 없다. 단순 잠적이라고 보기에는 생활 패턴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제3자가 카드를 우연히 줘서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범법 행위인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3자가 카드를 취득했다면 도대체 이방현 씨는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사라졌고 카드를 잃어버렸고 그 카드를 누군가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봐도 약간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3자, 카드를 주운 사람 말고 다른 쪽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될 걸 알면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크게 나누면 잠적을 제외하곤 범죄적인 느낌이 진짜 강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서서히 초점을 하나로 맞춰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목격자이자 용의자는 누가 될까요? 임재용 씨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실까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초점은 한 명, 바로 알렉스 최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으며 함께 외국에 있어야 되는 남자. 근데 알렉스 최도 이상합니다. 경찰이 내역 조회를 해봤는데 출입국 관리 기록에 한 가지가 떴거든요.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출국을 한 날짜를 보면 1월 24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출국을 했는데 간 곳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잠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경찰이 둘 다 출국을 안 했으면 잠적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알렉스 최만 출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방현 씨는 어디 갔을까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경찰이 이상한 느낌에 한 가지 더 수사를 진행해봅니다. 알렉스 최가 연락이 안 돼요 라는 가족의 얘기에 통신 내역 조회를 해봤는데 알렉스 최는 핸드폰이 살아있었습니다. 즉 알렉스 최는 자신의 핸드폰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1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즉 1월 23일 어머니를 뵈고 1월 24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 기록을 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번호를 변경합니다. 여기까지 경찰이 확인하고 이건 좀 보통의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단순 실종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던 거죠. 경찰은 곧바로 알렉스 최에게 전화를 합니다. 알렉스 최는 전화를 받았는데 주변은 시끄러운 환경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한마디 질문합니다. 이방현 씨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알렉스 최의 답변은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어요. 경찰도 되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봤던 겁니다. 같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좀 어머니한테 연락 좀 주라고 하세요 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같이 있대요.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연락을 줄 겁니다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질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제 이 사람을 목격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봐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알렉스 최 카드 내용 및 행적을 조회해봤습니다. 알렉스 최는 1월 28일 즉 4일 뒤였습니다. 시장에서 칼을 하나 구매합니다. 근데 그 칼이 일반적인 칼이라면 우리도 그냥 필요해서 썼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고가의 장비인 사시미 칼, 길이가 약 40cm가 넘는 되게 비싼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하나 구매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월 24일 당일이었죠. 24일 날은 렌트카를 대여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1월 31일부터 즉 1월 24일 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날짜로부터 일주일 뒤부터 신용카드를 계속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경찰은 이제 용의자인 알렉스 최를 소환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라. 알렉스 최의 진술입니다. 출국 전날이었던 1월 23일 어머니를 뵙고 핸드폰을 해지하고 난 뒤
집에 같이 왔는데 엄청 둘이 다투게 됐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 방현이는 결혼 반지를 빼면서 곧바로 짐을 그대로 놔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도 아예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짐을 놔두고 다퉜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알렉스 조의 최초 진술은 모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꼬집죠. 모텔이라고요? 당시에 12시 48분 핸드폰을 변경한 그걸 확인해 보게 되면 그 통신 내역이 집인데 집에서 핸드폰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싸우는 게 모텔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집이었네요. 진술 번복을 한번 합니다. 경찰은 물어봅니다. 왜 번호를 변경하셨습니까?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식구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핸드폰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1월 24일 날 왜 렌터카를 빌렸죠? 그거는 당시 헤어져서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여행을 갈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술입니다. 근데 경찰이 한마디를 또 찾습니다. 그 렌트카를 찾았는데 렌트카는 그날 주행한 기록이 약 48km밖에 안 됩니다. 43km 정도. 43km 왕복이라고 치면은 약 21km? 21km를 어디를 가서 여행 갔다 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밖에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제가 얘기한 건 집 근처에 쇼핑몰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쇼핑몰 거리 왕복 24km입니다. 나머지 19km에 대한 건 친구랑 술 마시러 잠깐 나갔다 왔었죠.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1월 28일 왜 사시미카를 구매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울증이 있어서 솔직히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샀습니다. 자살하기 위한 칼로 40만원짜리 칼을 구매했다. 근데 경찰은 그것까지가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칼 어디 있는지 주세요. 아버지가 없애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앴다고요? 아버지는 미국에 계신데 아버지가 없앴다란 말도 이상합니다. 난 그 칼의 막 몰라요. 아버지가 버리셨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알렉스 최가 좀 이상합니다. 모든 말에 대해서 진실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싱가포르 여행 누구랑 갔어요? 저 혼자 갔어요. 거짓말. 왜 변경했어요? 어디서 변경했죠? 저 모텔에 있었어요. 집이었네요. 칼은요? 그거 자살하려고 샀는데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술 번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거고요. 경찰도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간 사람인데 애인이었고 당장 다음에 가야 되는데 걱정 안 됐어요? 걱정이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바꿔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은 됐는데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나가서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짐은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마저 없어지면 이방현 씨는 자신의 몸을 제외한 어떤 것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 버렸다라고 진술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신용카드는 도대체 왜 쓴 겁니까? 그거는 제가 돈이 좀 없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그때 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경찰도 다 똑같습니다. 심증이죠. 이상한데? 마지막 목격자이지만 정말 이상한 용의자 같은 사람. 이 사람으로 모든 초점이 당연히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렉스 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알렉스 최의 주변인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경찰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최가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끔 연락도 해주고 전화도 받으며 직접 참고인 조사에 참여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경찰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 사람마다 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권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그냥 재벌집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모임마다, 집단마다 자신에 대한 소개가 다 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집단마다 이 남자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즉 사귀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나타났던 알렉스 최는 유창한 영어 실력, 영어 스터디 집단도 있었는데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도 주도적으로 영어를 이끄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영어도 할 줄 알며 어떻게 보면 좀 박학다식해 보이고 자신감 있고 뭔가 되게 돈이 많아 보이고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이방현 씨가 알고 있던 알렉스 최는 그냥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자 연세대 졸업 MBA를 밟으려고 하는 그냥 백수 남자 정도. 하지만 실질적인 건 전부 다 포장지였던 그냥 백수였습니다. 알렉스 최의 본명은 정모 씨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함,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정모 씨. 이 사람의 내역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형편입니다. 아버지도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아버지는 일명 그 넝마주의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 쓰레기를 주시면서 하루에 2, 3만 원 정도를 버시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이 정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되게 잘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근데 집안이 받쳐주질 못해서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평판이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진술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어쨌든 백수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학에 못 갔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근데 한 번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평판도 틀렸습니다. 외부에는 대학을 안 나왔다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대학교 1학년 출신입니다. 즉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학년 중퇴 출신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졸이 맞죠. 각 집단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자들, 어떻게 해서 그 남자가 늘 돈이 있고 여유로운 남자, 그 이유가 서서히 밝혀진 겁니다. 이 남자는 이방현 씨와만 함께 동거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 어머니 좀 뵈러, 부모님 좀 뵈러 미국 좀 갔다 올게. 그게 다른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있는 시간, 혹은 다른 여자친구와 함께 외국에 있는 시간, 이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았지? 라는 부분인데 이방현 씨만 봐도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 알렉스 최, 즉 정 씨는 기생적 관계로 살았습니다. 어딘가에 붙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한번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돈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그 뒤에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 사람에게 받은 재력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발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계속적으로 보장받으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당시 싱가포르에 갔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경찰 최초 진술은 자신이 본인이 혼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니었습니다. 한 묘령의 여인이 같이 간 것으로 나오는데 김모 씨였습니다. 근데 이 김모 씨를 소환해서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2년부터 2년간 교제를 했고 그리고 자신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김모 씨는 대기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영어 스터디에서 만났는데 그냥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렉스 최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렉스 최는 정말 멋있는 남자, 완벽한 남자이자 재벌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는 사람은 이제 알렉스 최가 아닙니다. 정 씨입니다. 그리고 이 정 씨는 이제 용의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피의자이기도 하죠. 남의 돈을 함부로 썼으니까 말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정 씨를 이제 서서히 조사를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방현 씨의 행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문제여서 CCTV는 다 지워진 상태. 이미 거의 2달이 넘은 상태, 거의 3달 가까이가 된 상태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렌트카도 문제였습니다. 렌트카에서 루미널 받음부터 모든 걸 조사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차량은 장기 렌트로 외부에도 나가 있었고 너무 많은 세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증거가 아무것도 없던 거죠. 자기가 차를 끌었다는 43km에 대한 반경, 이 안에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닐까. 만약에 죽였다면 그 문제로 경찰도 수색을 들어가지만 이 43km라는 반경하에 어디 있을지에 대한 부분, 더군다나 칼을 구매했고 그 칼이 어디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까지였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경찰은 결국 한 가지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였죠. 묻습니다. 죽였습니까? 죽은 시신을 목격한 적은 있습니까? 이방현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 질문에 모른다와 아니다로만 답변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직접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진 않죠. 이렇게 재판대에 올라갑니다. 당시 검사는 이렇게 구형합니다.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거기에 살인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 하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합니다. 결국 항소를 냈죠. 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여신법 위반? 아니다. 난 사기도 아니다. 나는 정말 그런 문제로 한 게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하게 됩니다. 자, 재판 결과에 대한 건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린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상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즉 정 씨는 본인이 사기인지 잘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되게 기만도 많이 했고 자신의 유흥비를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죄도 더 드러납니다. 영어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에게 증권 투자의 목적으로 1,000만 원씩 받았던 것들도, 그 1,000만 원씩 받아서 유흥비에 탕진했던 것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즉 모든 인생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속일 수 있었을지 사람들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이방현 씨는 도대체 어떻게 속았을까요?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이방현 씨가 냈기 때문에 만나는 4년 동안 돈은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남은 돈이 말씀드렸던 보증금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리고 기념일 같은 때 받았던 고가의 시계, 가방, 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저희도 그냥 지인분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기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못했던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진짜 같진 않았다에 대한 부분이죠. 뭐냐면 이미테이션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자기가 봤을 때는 진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던 것 중에 이상하게 좀 고장이 난다거나 잘 깨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게 그렇게 가방이 끊어질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깨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알렉스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다 주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냥 맞겠지 설마 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서부터는 그것도 가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알렉스 최는 정확히 정 씨입니다. 정모 씨는 구속수감이 된 상태로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가 되어 있을 때 피해자 이방현님의 친동생 이기롱님께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외부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어봅니다. 이기록 씨는 정 씨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언니 어디 있어요? 가서도 화를 낸 게 아니라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정 씨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속인 것도 미안합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해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난 진짜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록 씨, 당시 동생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왜 항소했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빨리 나가야 너희 언니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빨리 찾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씨가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소해 있겠죠. 찾고 계십니까? 당신이 나올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언니를 찾아야 하니까. 좋습니다. 찾아야 한다라는 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합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나왔던 경찰팀의 이야기와 지금 제가 받은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합치면 이상하거든요. 경찰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아 그랬나? 아 그거 집이었네요. 라는 식의 반응.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죽었고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실종됐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나가야 되는 목적이 이방현 씨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도 묻고 더 확인하고. 어디까지 확인됐어요? 찾았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데 여긴데 집을 나갈 때 이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한 가지를 다 뱉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믿어야 할까요? 저희는 사실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심이 들어갑니다.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경찰 조사를 10회 이상 받았으며 검찰 및 과학수사도 다 받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근데 검찰은 나에게 인격 모독을 하며 이야기를 해서 난 진술권을 거부한 것뿐이다. 나는 피해자 이방현에게 어떠한 위해 행위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실종된 부분에 일정적으로는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 즉 외부에 알려져 있는 2년이 아닌 항소심은 괘씸죄를 약간 물어 징역형 2년이 좀 가볍다라고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고 이렇게 4년형으로 확정 판결 났고요. 추측컨대 아마 작년쯤에 아니면 올 초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찾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14년 7월 12일 이기록님은 정 씨를 면회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면 수사하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문제니까 그때의 기억을 찾기 위해 최면 수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총 3번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2번은 다른 말로 화제 전환을 했고요. 마지막에 물었던 이야기에선 침묵으로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찾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정 씨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찾고 계십니까? 5년 6개월째 이방현 씨는 행적이 묘연합니다. 가족들도 살아있길 바라고 있고요.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까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당신은 최대 범인 같다는 느낌밖에 들진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이방현 씨는 당신을 따라 거짓된 미국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되게 이방현 씨를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사랑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3일 출국 전날 자신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은 좀 가난하며 그리고 돈도 없다. 미안하다. 속였다. 라는 이야기에 화가 나서 뛰어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속여서 뛰어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을 그냥 용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계속해서 쓰고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요,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살인죄를 무죄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살인죄로 검찰은 기소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살인죄를 기소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만약 풀려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직 당신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혹은 이방현 씨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다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정 씨에게 만약 이걸 듣는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다드의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대법원장 고다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인의 가능성을 정황 증거로서만 제시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 최초로 법원장 판결, 그게 고다드입니다. 시신 없이 살인죄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걸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죠. 국제적으로도 고다드의 원칙이란 걸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요 2010년 부산 쉼터 여성 유인살해 사건을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서로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 단서에 대한 걸 명확하게 증거를 모아 법적 논리로 끈다면 아마 다시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족분들, 유족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이걸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국가의 청원 시스템을 써보시는 게 어떤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얼굴을 꼭 기억 잘 해주십시오.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다시 꼭 나타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떠나려고 했던 여성, 그리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꼭 진술이 그리고 기억이 다시 한번 나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